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사연을 듣는 구독자분들께 아주 따끔하게 혼 좀 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고 복장 터지는 이런 결혼 생활을 왜 꾸역꾸역 3년이나 참아가면서 버텼냐 하고 혀를 차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미친 집구석에서 탈출을 선언하게 됐거든요. 그동안 정말 눈 감고 귀 감고 무슨 똥꼬집으로 이런 것도 가정이라고 그거 하나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애를 썼나 모르겠어요.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게 어디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체 어떤 집구석에서 미련하게 꾹 참고 버티고 있었는지, 또 왜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게 됐는지 주변에 그런 쓴소리를 해주실 만한 좋은 어른들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제보한 김에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역할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도 따끔하게 내주시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톡톡 사연을 글 보내봅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모두 부모님 대신에 할아버지가 함께 있었죠. 어쩌다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됐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미혼모셨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던 건 아니고 당시에 정말 동네 건달과 다름없었던 제 친아버지를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반대하셨대요. 딱 봐도 논팽이 같아 보이는 놈한테 곱게 키운 딸을 냉큼 줘버릴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 엄마도 참 대단하다 싶은 게 할아버지를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냅다 집을 나왔대요. 엄마 말로는 그 당시에 뱃속에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내 아버지를 선택할 것이냐, 이 아이의 아버지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결정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집을 나온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났지만 아버지에게 저를 가졌다는 사실을 고백하자마자 저희 논팽이 같은 아버지가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엄마와 뱃속에 있는 저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다네요. 졸지에 미혼모 신세가 된 저희 엄마는 저 애비 없는 애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안 해본 일이 없이 죽자 사자 키우셨대요. 제가 어렸을 때 납치당할 뻔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왜 저 어렸을 때 한참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 할 것 없이 아이들을 유괴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납치해간 애가 좀 잘 산다 싶으면 부모한테 몸값을 요구하고 협박 전화를 했었고 애가 좀 못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찾을 확률도 없었대요. 씨 없는 엄마, 애 없는 집에다가 그런 애들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그랬다네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미개한 일들이었지만 어렸을 때 제가 그 납치범의 손에 잡혀 그대로 다른 집으로 팔려갈 뻔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일 나간 엄마를 놀이터에서 혼자 놀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애들이랑 잘 어울리는 편도 아니었고 애들은 초등학교가 끝나고 나면 학원으로 가버리던지 자기 엄마 손을 잡고 어디로 가버리는데 저는 일 나간 엄마를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친구 없이 그냥 놀이터에서 혼자 모래 장난이나 하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저에게 쓱 다가오더라고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아저씨가 엄마 친구거든. 엄마가 너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일어나서 흙 털고 아저씨랑 같이 가자. 저기 슈퍼만 지나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거기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사고 있다고 하거든. 빨리 아저씨 손잡고 가서 엄마가 무슨 아이스크림 사오는지 구경하러 가자.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뭐 생각이나 깊게 했겠어요. 엄마가 동네에 변변치 않은 친구 하나 없는 사람인지, 아직 엄마가 회사에서 돌아올 시간도 안 됐는지, 그렇게 머리를 쓸 정도는 안 됐던 거죠. 유괴범은 제 손을 잡고 동네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 밑에 엄마가 타고 있다면서 얇고 허름한 은색 봉고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슈퍼 아줌마가 저 멀리서 빗자루를 들고 뛰어오더니 제 손을 붙잡고 있는 아저씨의 등을 막 빗자루로 후려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저씨 손을 막 놔버렸고 슈퍼 아주머니한테 안겼죠. 그 아저씨는 아줌마를 밀치고 언덕 밑으로 도망가 봉고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저 큰 소리에 놀라서 가운데에 껴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뿐이에요. 아이고, 애 잡을 뻔했다 참말로. 애 잡을 뻔했어. 일이고 뭐고 당장 일로 온나.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엄마도 일을 하다 말고 정말 쏜살같이 달려왔죠. 엄마가 저보다 오히려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양손에 신발을 들고 언덕 밑으로 막 달려오더라고요. 오다가 넘어지기라도 한 건지 무릎에서는 피가 줄줄 나고 제가 엄마 무릎에 피피 하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저를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항상 고집스럽고 강한 모습의 엄마였거든요. 그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우는 모습이 어린 나이에 엄청 충격적이어서 그게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엄마는 그 길로 저를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바로 찾아갔어요. 엄마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다 하고 일러줬는데 엄마랑 제가 누우면 꽉 차버리는 방이 하나밖에 없는 코딱지 같은 우리 집에 비하면 할아버지 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입이 떡 벌어지는 대골 같은 한옥이었어요. 하도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주워 들었거든요. 제가 엄마가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남편 만나려고 도망 나왔단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터라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게 궁금했어요. 남편 만나려고 도망 나왔다면서 왜 엄마는 남편이 없고 나는 아빠가 없을까? 엄마는 왜 이런 궁궐 같은 집을 다 버리고 도망을 나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요. 한창 문 앞에서 제 손을 쥐었다 놨다 긴장한 것처럼 보이던 엄마가 뭔가 결심했다는 얼굴로 그 큰 대문을 주먹으로 쿵쿵쿵 두드렸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꼬장꼬장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뭔가 엄청나게 긴장한 것 같았어요. 그 할아버지의 눈이 놀라서 잠시 커졌다가 엄마를 쳐다보고는 한숨을 푹 쉬고 그대로 뒤를 돌아 대문을 쾅 소리나게 닫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이 닫히고 할아버지가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엄마한테 엄청나게 난처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할아버지 등 뒤에다 대고 할아버지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에 잠시 멈칫한 할아버지가 돌아서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너 이름이 뭐냐? 저 옥주예요. 강옥주. 이 할아버지는 박씨거든. 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강옥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네 할아버지를 해줄 수 있겠니? 내일부터 사람들이 할아버지처럼 너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강옥주가 아니라 박옥주라고 해라. 알겠냐? 그리고 너는 집 나갔으면 등지 내비 보란 듯이 잘 살 것이지. 왜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오게? 그렇게 할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저와 엄마는 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날 밤이 새도록 엄마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할아버지도 눈물을 훔치고 그동안 엄마가 살아왔던 이야기라 하는데 뭐가 저렇게 슬플까 싶기도 했고요. 저요? 저는 그냥 마냥 좋기만 했어요. 엄청 답답한 집에서 살다가 이사온 대골 같은 할아버지 집은 저에게 그야말로 때깔 좋고 넓은 놀이터나 다름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첫인상처럼 엄청 재미없고 꼬장꼬장한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대청마루에 꼿꼿하게 앉아 할아버지가 아끼는 난초들을 닦는다거나 어쩌다 집에 찾아온 동네의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바둑을 두는 일밖에 안 했지만 저는 학교에 다녀오면 일을 나간 엄마 대신에 할아버지를 붙잡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실컷 떠들다 지쳐서 골아떨어지곤 했습니다. 넌 동네에 친구도 하나 없냐? 왜 다 늙은 할애비를 붙잡고 맨날 쫑알쫑알. 너 때문에 내 귀청이 나말날 일이 없다. 알긴 아냐? 나 친구 없는데? 엄마도 친구 없잖아. 할아버지도 내가 보니까 친구 없는 것 같던데. 맨날 저를 귀찮다고 떼어놓으려고 했던 할아버지셨지만 그런 할아버지가 저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대문 밖에서 제 발소리가 들린다 하면 담배를 피우시다가도 조용히 꺼버리신다거나 꼭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주머니에서 과자며 사탕 같은 것들을 꺼내서 이거 먹는 동안은 할아버지 괴롭히지 말고 너 혼자 알아서 놀아라. 괜히 그런 소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할아버지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저는 엄마보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잘 따르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였나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뭔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동네 할아버지들도 죄다 저희 집으로 몰려와 있고 그리고 옥주 왔냐 하면서 저기서 웃으면서 저를 쳐다봐야 하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엄마가 우는 것도 이상한 전데 할아버지 우는 건 얼마나 더 믿기지가 않았겠어요. 그렇게 눈물 범벅이 된 할아버지가 가야 될 때가 있다면서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수술실 앞에 앉아서 몸까지 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아무것도 모르고 토닥토닥 두드려주기만 했었죠. 할아버지, 누가 많이 아파요? 너희 엄마가 지금 이 안에 있다. 엄마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이 안에서 수술을 받고 있어.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다시는 엄마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밖에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다시 엄마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누가 돌아가시고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선뜻 체감이 되지 않았었죠. 그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를 정말 다시는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술실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할아버지를 따라 손을 맞대고 눈을 꼭 감고 마음속으로 막 빌었어요. 제발 우리 엄마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이제 엄마 말도 잘 들을게요. 엄마가 뭐 하라고 하면 싫다는 소리 안 하고 알겠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엄마 돌려주세요. 우리 엄마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기도가 뭔가 부족했을까요? 엄마는 정말 허망하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셨고 그때부터 저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서야 할아버지가 전당포 일을 오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요.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집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 싶으면 동네 할아버지들과 아저씨들이 총 출동해서 앞다투어 저희 집 일을 도와주시곤 했어요. 할아버지 집이 큰 만큼 살림살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나 이것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할아버지, 나 저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면 할아버지는 제 말에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배워보고 싶은 것은 원 없이 다 배우게 해주셨고, 제가 먹고 싶은 것, 제가 갖고 싶은 것, 어떨 때 보면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할아버지 집에서 큰 어려움 못 느끼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 같네요. 대학을 가래도 사람이 대학을 가야 성공을 하지, 어? 아, 할아버지, 제가 진짜 나중에 가고 싶으면 간대도요. 얼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필요하면 추천서도 써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이렇게 고집 부리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하기 싫다는 건 한 번도 억지로 시키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대학은 달라. 사람들이 그렇게 야가 빠지고 못됐어. 네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해도 고등학교만 나왔다, 가방끈이 짧다 하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네 엄마, 나까지 손가락질을 하게 만드는 거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제대로 대학까지 다 마치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때 저는 한참 학교에서 간호조무사 일의 진로를 정하고 그걸 알아보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주변에 간호조무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학까지 갈 필요 없이 빨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서 취업 시장에 나가는 게 오히려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대학 졸업장을 굳이 4년까지 투자하면서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입장이었고, 할아버지는 곧 죽어도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살면서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랑 의견 다툼을 크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손녀의 뜻을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제가 대학 안 가겠다고 몇 날 며칠이고 밥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결국 할아버지가 네 고집은 못 이기겠다며 두 팔 다 들고 항복 선언을 하셨죠. 결국 제 뜻대로 대학 대신에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고 저는 뭐 학원 하나 없이 오로지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1년 만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간 직장이 집 근처에 있는 내과였어요. 외래 간호조무사로 21살 때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적잖이 실망했죠. 뭔가 제가 공부했던 것은 거창한 것들인 것 같았는데 거의 뭐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일 같은? 그런데 공부한 거에 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겨우 이거 하려고 1년 내동 그렇게 피똥 싸가면서 공부를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불만도 봉투에 가지런히 담긴 첫 월급을 받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쏙 사라지더라고요. 퇴근길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옛날 통닭이며 풀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그런 일상들이 너무 평온하고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명선아,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잘 키운 딸이 벌써 이만큼이나 커서 이제 내가 얘를 돌보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돌보고 있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일찍 갔어. 천천히 살면서 네 자식 예쁘게 커가는 것도 보고 네 자식이 첫 월급 타온 걸로 내복이라도 한번 얻어 입어보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제가 첫 월급을 타온 날 새벽에 우연히 잠에서 깼는데 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혼자 술을 드시면서 허공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마냥 강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자식 잃은 슬픔은 차마 지워지지가 않는구나. 저도 등에다가 문을 대고 그런 할아버지의 눈물 섞인 한탄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제 내가 할아버지 잘 모실 거라고 이렇게 씩씩하게 잘 컸으니 엄마도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이에요. 하여튼 제 인생에서 호시절을 곱씹어 보자면 딱 그때가 아니었나 싶네요. 성인이 되고 병원에 들어가고 일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 인생은 조금씩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을 만난 것도 병원에서였어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어머, 남편이 의사인가 보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남편 의사는 아니고요. 병원에 자주 들어오는 의료기기 영업 직원이었어요. 영업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싫은 내색 없이 웃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 좋아서 얼굴이 그렇게 눈에 익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그런 저를 담아두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 병원을 찾아온 남편이 주머니에서 음료수를 하나 꺼내 접수대에 있는 저에게 쓱 건네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항상 싫은 내색 없이 밝게 인사해줘서 고마워서요. 제가 의료기기 판매하면서 이 동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니는데 저한테 그렇게 꼬박꼬박 인사 잘해주는 사람은 여기 병원, 여기 옥주시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별건 아니지만 일하다가 당 떨어지면 드시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제 명함을 한참 동안 빤히 들여다보고 가더라고요. 그날부터 뭐 영업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정말 매일같이 저희 병원에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이제 의료기기 팔러 오는 게 아니라 옥주쌤 보러 오는 거 아니냐고 저를 막 놀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놀림이 마냥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 차를 먹으러 가고 어떤 날은 남편 차를 타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요즘 뭐가 생겼구나 할 정도로 저는 남편을 만나고 나서 많이 밝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인 관계가 되고 나니까 저도 남편과의 다음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나이도 있고 건강도 슬슬 안 좋아지니까 만약 제 운명의 상대가 정말 이 사람이라면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도 서로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좀 그래요.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에 딱 껴있는 모자란 놈, 그거거든요. 둘 다 의사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형제들한테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자랐어요. 그래도 명색이 형제들이 다 의사인데 저도 병원 문턱은 좀 밟아봐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그래요. 많이 속물이에요. 학력 밝히고 돈 밝히고 옥주 씨한테 호기롭게 만나달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결혼하자는 이야기는 선뜻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것 빤히 아는데 어떻게 제가 옥주 씨한테 그런 불구덩이로 같이 들어가자고 손을 내밀겠어요.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명근 씨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제가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들어가면서 자란 사람인데. 설마 제가 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됐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당치도 않아요. 학력 밝히고 돈 밝히는 시어머니. 다 떠나서
제가 모두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하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매번 결혼 이야기라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이야기로 쓱 돌렸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 손을 꼭 붙잡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그럼 됐어요. 저는 당신만 그런 사람 아니면 괜찮아요. 제가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당신 모습이 있잖아요. 딱 그 모습대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결혼 생활 이어나가 볼게요. 약속해요. 제 말에 감동받은 남편이 그 자리에서 바로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이제 저도 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설득해야 할 차례였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남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생각은 하고 계셨었대요. 할아버지, 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물론 집안만 놓고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 내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부부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덮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게 있겠어? 양쪽이 가득 차서 하는 결혼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 할아버지 손녀고 우리 엄마 딸이잖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 볼게.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앞에 마주 앉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살 날이 남아봤자 얼마나 남았겠냐. 그리고 나 그렇게 욕심 많은 노인네 아니다. 갈 때 양손 가득 이거 내 거다. 절대 남 주면 안 된다. 그렇게 꽉 다 쥐고 갈 생각도 없다. 너한테 물려줘야 될 것들 이 할애비가 가지고 있고 내가 되면 그것들을 다 물려받을 건데 이 할애비 말 명심해라. 할애비가 너한테 뭘 남겨주던 간에 그거는 남편 거 아니고 네 거다. 알겠나? 원래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나누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안 뺏기는 방법을 먼저 배운다. 이 할애비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그거를 제대로 못 가르친 게 그게 한이고 걱정이야. 나 이 결혼 반대할 생각도 없다. 대신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라. 누가 물어봐도 할아버지는 그냥 예전에 전당포나 했던 노인네다. 동네에서 전방처럼 조그맣게 해서 돈도 뭣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말아라.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대체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실 것들이 어떤 것들이길래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나 했었거든요. 그 뒤로 할아버지가 내민 양도 증서며 증권, 통장들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권과 부동산까지 처분하고 나면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대체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고 왜 이걸 여태 엄마와 저한테 비밀로 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였지만 정말 압도적인 재산의 양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거리고 있었어요. 너네 엄마한테 이걸 물려주려고 하니까 자기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식 키워보겠다고 하더라. 자기도 아버지 뜻 거역하고 집을 나온 건데 양심이 있지 이걸 어떻게 봤냐고. 대신에 나중에도 자기를 똑같이 사랑하고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아니라 너한테 이걸 물려주라고 하더라.
너 이 돈 보고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니? 그래도 그 사람이랑 하고 싶어. 잘 생각해봐라. 이 돈이면 앞으로 너 남은 인생 굳이 결혼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야. 액수를 보고 놀랐을 뿐이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이 돈이면 외국 나가서 너 원하는 공부도 마저 할 수 있고 굳이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필요가 없다고 마지막까지 저를 설득하셨었죠. 할아버지, 제가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 돈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저 정말 그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이라서 결혼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단호한 제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도 알겠다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아보자고 그렇게 제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상견례 날짜가 잡히게 되었고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자리에 나갔어요. 어딘가 안 이꺼워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지만 애써 모른 척했죠. 오히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영업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고학력자고 둘째긴 하지만 아들이니까 키우면서 애정도 많이 쏟았을 텐데 그런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뭐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들이 성에 차겠어요. 죄다 아들보다 못해 보였겠죠. 거기다가 고졸, 간호조무사 일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어떻게든 반대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도 모르는 마음은 아니에요. 예물예단은 서로 생략해서 있으면 합니다. 둘 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대신에 혼수는 제가 이해랑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로 목록을 짜고 제가 다 해주겠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쪽에서 내는 곳으로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돈께서는 일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실례지만 할아버님께서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필요한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시댁에서는 신경 쓸 것이 없다고 미리 구박받을 만한 상황을 알아서 다 정리해버리니 어머님 표정이 눈에 띄게 바뀌더라고요. 혹시라도 돈이 좀 있는 집안인가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서 작게 전당포나 했습니다. 제가 뭐 싸들고 가고 이해한테 물려주고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주 결혼식 비용 정도는 쥐고 있으니까 다행이지요. 사돈께서 궁금하신 부분 이 정도면 답이 되겠습니까? 또다시 눈에 띄게 실망한 어머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절대 티를 내면 안 된다는 할아버지의 말이 스쳐 지나가며 그 이야기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해 가을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겼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결혼 허락을 받을 때부터 지병을 앓고 계시던 할아버지의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손주 결혼식은 보고 가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내가 결혼식에서 얼마나 예쁠 텐데 누구보다 이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텐데 이 모습을 못 보고 제 곁을 떠나버리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몇 번을 혼절했어요. 가족이라고는 할아버지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하던 찰나에 제 손을 잡아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정신없는 저를 대신해 상주 역할까지 해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는 내 남은 인생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살아야겠다. 그때 다짐했죠. 남편 덕분에 할아버지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다시 생각해도 참 다행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시끄러운 일들도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조문을 오셔서 그 가벼운 입으로 또 한 건 하셨었거든요. 너도 참 다행이다 해야지. 할아버지 나이도 있으신데 네가 평생 모시고 살 것도 아니잖아. 나도 우리 아들 장인 장모도 아니고 할아버님 모시면서 처가살이 할까 했었는데 한시름 덜었다. 엄마, 여기 장례식장이야.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제발. 어머머머, 내가 뭐 못할 이야기라도 했니? 갑자기 너는 왜 눈을 부라리고 난리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어머님, 할아버지 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셨어요. 호상이라고 하는 것도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키우셨는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 원참,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아주 쌍으로 다르려 들어서. 아예, 너 아주 네 시어머니 잡아먹겠다. 내가 결혼식 날짜는 잡아놨다지만 막말로 너네 집이랑 아직 사돈된 사이도 아닌데 조문을 왔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얘가 감사는 모를 망정 어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이 어머님 등을 떠밀듯이 장례식장에서 내보냈어요. 등을 떠밀려 나가는 내내 저한테 너 시집 오면 그런 버르장머리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나가시고, 어머니를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내쫓아낸 남편은 돌아와서는 면목이 없다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날 그 말에서 시어머니의 본색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이게 남편 잘못도 아닌 것 같고 시어머니 이야기가 한없이 가볍지만 그래, 아직 사돈대 사이도 아닌데 조문을 와주신 게 어디냐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제 아니란 생각들이 너무 후회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산 사람은 또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예정되어 있던 저희 결혼식을 예정대로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 신부 입장을 가지고 시어머니랑 말다툼이 있었던 건 저희 가족들 사이의 비밀이지만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신부 입장이에요. 보통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할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뜨시고 아무래도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갈 친척들이 마땅히 없으니 남편과 동반 입장으로 그렇게 식을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예, 너 신부 입장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냥 차라리 같이 들어갈 사람 없으면 요즘 하객대행 아르바이트 뭐 그런 것도 있다더라. 난 우리 집안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거 아주 딱 질색이다. 그냥 군 소리 하지 말고 업체에 한번 전화해서 혼주석에 앉힐 멀끔한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물어봐라. 아무리 그래도 혼주석에 제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을 앉힌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나요? 제가 다른 건 다 용납을 하더라도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께 한마디 했죠. 어머님, 혼주석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뿐이지. 저도 할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는데 거기다가 사람까지 사가지고 그런 헛돈 들여가면서 모르는 사람 앉히고 싶진 않아요. 이 일은 그렇게 다 이야기도 끝난 일인데 저희 그냥 동반 입장하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도 완강한 태도로 제 의견을 묵살시키셨어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셨죠. 우리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어. 너 결혼식을 왜 하는 줄 알아? 집안이랑 집안끼리 이렇게 만났다 보셔라 하고 남들 보여주는 잔치라고 이건.
그런데 남들 보여주는 잔치에서 며느리가 애미애비도 없다더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니? 넌 내가 아주 내 욕심만 채우려고 너한테 못된 짓이나 시키는 시어머니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 어? 본주석이 비어있으면 네가 말 나올까 봐. 어? 내 며느리 될 사람이 말 나오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지. 이게 아주 결혼도 아직 안 한 주제에 툭하면 지 시어머니랑 쌈박질 하려고 달려드네. 건방지기 짝이 없게. 저와 시어머니의 다툼이 격해지는 것 같으니 남편이 중간에 껴서 얼른 저희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딱히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식이잖아요. 저희가 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주세요. 이 사람이랑도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진정하고 당신도 좀 그만해.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라잖아. 좋은 일 앞두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서 일을 크게 만들어야겠어? 사소한 거라뇨? 혼주성 문제가 어떻게 사소한 것이라는 단어로 일축시켜버릴 만한 그런 문제인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이런 트러블이 나면 언제나 제 편에 서서 든든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었던 남편도 어느 순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상황을 회피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네, 무슨 이렇게 호구 같은 애가 다 있냐 실컷 욕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 결국 어머님 등살에 못 이겨서 하객 대행 업체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셔서 고른 부부가 예쁜 한복을 입고 정말 제 부모님이라도 된 것 마냥 싱글싱글 웃고 눈물까지 그렁그렁하면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저도 정말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랑 할아버지께 죄송스러워서요. 혼주석을 비워두면 하늘나라에 가신 엄마랑 할아버지가 앉아서 구경이라도 하실까 싶어 그렇게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있었던 건데 그냥 이 상황이 다 짜증나고 죄송스럽기만 했죠. 보는 사람들은 제가 감동받아 우는 줄 알고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지더라고요. 그 박수 소리가 저는 그저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막말을 잘 쏟아내는 시어머니였는데 결혼한다고 제가 시어머니랑 가까운 사이가 된다고 그게 다이나믹하게 변할 것도 아닌데 왜 그 불구덩이에 제가 직접 기어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냥 남편 하나 믿고 했었던 결혼인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그냥 남편이 아니라 정말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결혼식 일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정작 중요한 상황이 되고 어머님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오면 자기는 이 문제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차별 대우와 잔소리도 제가 받아들여야 할 당연한 시집살이 중 하나겠거니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호구였던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죠? 그렇게 못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괴롭힐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요. 밟아도 찍소리도 못 내는 사람. 그러니까 딱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을 알아보고 바로 찍어 누른 거죠. 넌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결혼을 한 이후로 그렇게 어머님의 차별과 무시는 그게 다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뭐라고 불렸는 줄 아세요? 제 이름 빤히 놔두고 고졸이라고 불렸어요. 새아가라는 호칭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호칭은 명문대를 졸업한 동서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동서와 사이가 관계가 또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동서 역시 저보다는 시댁의 편에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았겠네요. 동서, 이번에 우리 가족 모임 말이야. 장소랑은 내가 다 정해놨는데 혹시 한번 보고 괜찮다 싶으면 정해서 동서가 예약이랑
상차림은 좀 봐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하니까 어머님 입맛은 동서가 더 잘 알 것 같아서. 형님, 제가 그런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저 요즘 우리 이한이 아빠 병원 일 도와주는 것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가족 모임 하는 거 관련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그건 형님이 다 하는 일이라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도 아닌가 봐요? 형님과 동서지간,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한 타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더 잘 통하는 끈끈한 동지애 같은 게 있을 거라 생각했던 동서 역시 저를 그냥 밟아 눌러야 할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넌지시 부탁을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는 둥, 그런 일은 형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는 둥, 어떨 때는 동서 한마디 한마디가 꼭 어머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흠칫 놀랐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네요. 거기다가 저희 동서 집이 꽤 부자예요. 어머님도 자존심이 상하시는지 자꾸 쉬쉬하시는데 시집 올 때 해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집회와 혼수회와 예물 예단 다 해와 거기다 가족들 입으라고 한복 갖가지 챙겨줬다니까 저희 어머님 성격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제가 아무리 혼수며 결혼식 비용이며 다 저희 집 돈으로 했어도 그것보다 더 쓴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눈에도 안 보이시는 거죠. 딱히 하는 일도 없고 아주버님이 개원한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 살림이나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바쁘지 않으면 집안일 좀 도와달라 넌지시 부탁이라도 하면 기겁을 하면서 자기는 무조건 바쁘답니다. 그런 일 할 시간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해요. 형님, 집안에 도우미 아주머니 좀 드리세요. 괜찮은 사람 없다 싶으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만 하세요. 누가 요즘 집안일을 직접 해요? 거기다 형님은 맞벌이까지 하시는데 나중에 저처럼 아이 낳고 나시면 정말 집에서 손 하나 까딱을 못 하실걸요? 도움 있으면 좋지, 편하고. 그래도 아직 그 정도 살림을 할 기운은 있으니까. 그것도 매달 하다 보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아줌마를 드리려고 하면 못 드릴 형편은 아니었지만 괜히 내 돈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디서 돈이 나왔냐는 의심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또 아줌마까지 쓸 정도로 크게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굳이 동서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저도 어쩔 땐 동서의 인생이 참 부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집에 가사 도우미 두고 하나 있는 아이는 영어학원, 음악학원, 영재교육 저녁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고 키우니 그냥 봤을 때는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살림이 알아서 굴러갈 수밖에 없죠. 각자 다른 사정이 있으니 살림도 다르게 하는 것뿐인데 저희 어머님은 그걸 꼭 걸고 넘어가셔야 속이 시원하시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살림살이 비교는 기본이고 제가 일을 하느라 바빠서 빨래라도 밀려 있거나 냉장고가 조금이라도 비어 있으면 그날은 2시간씩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너는 대체 집구석에서 노는 애가 뭘 하길래 집이 이 모양이냐? 둘째네를 봐라. 병원 운영하느라 그렇게 바빠도 집을 궁궐처럼 해놓고 그렇게 산다. 넌 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제대로 하는 게. 어머님, 동선에는 도우미랑 쓰잖아요. 저희는 맞벌이고요. 어떻게 두 집 살림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난 네가 이제 따박따박 내 말에 토다는 거 듣기만 해도 이골이 난다 아주. 제발 둘째네 반만이라도 좀 해라.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퇴근한 남편을 끌어안쳐다 그랬어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우리도 도우미 아줌마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쓰자고요. 왜 돈 쓰면 될 일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나 싶고
제 입장에서도 너무 짜증났거든요. 그런데 남편 반응도 가관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당신 동서랑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따라하고 싶은가 본데 어설프게 따라하려고 하지 마. 우리 둘 다 일하고 들어와서 살림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돈을 헤프게 쓰는 거야? 제가 괜히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억울해하겠어요. 같은 맞벌이인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퇴근하고 돌아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이구나 했었는데 남편도 결국 변한 거죠. 매일같이 저랑 묶여서 누나랑 동생은 의사인데 중간에 껴있는 놈이 모자라니까 마누라도 그렇게 모자란 사람을 데려온다며 비꼬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은근히 저랑 같은 부류로 묶이기 싫어하는, 저랑 같은 편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요. 제가 그런 어머님의 차별을 못 버티고 뒤집어 엎었던 건 의사인 신우이의 결혼을 준비하면서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우이 역시 개원으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잔뜩 들떠있는 상태였죠. 식당을 어디로 예약하는 게 좋을까? 엄마랑 아빠도 옷 한 벌 제대로 된 것도 좀 사입고. 올케네 아버지가 거기 회사 이사라고 하셨었지? 이름 얘기하니까 대번에 알더라고요. 뭐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만의 파티였어요. 더군다나 저희 동선의 아버님이 신우이와 결혼할 남자와 같은 회사의 이사직까지 맡고 있다고 하니 저는 그 무리에서도 한참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도 신우이의 상견례 자리니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신우이 상견례 자리는 어떻게 입고 가는 게 좋냐 물어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 상견례 날, 저 정말 제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옷들, 가장 좋은 가방을 고르고 골라 신경을 써서 입고 남편과 방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저희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가 여길 왜? 하는 그런 얼굴이요. 그 표정을 보자마자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아, 아무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구나 하고요. 올케, 어디 가나 봐? 오늘 상견례 날이라 다들 모여 계신 거 아니에요? 7시라면서요. 얼른 출발해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서니 자기들끼리 슬쩍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에게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집안에 기이한 손님이 들어오시는 자리야. 너네가 눈치가 그렇게 없니? 다들 뻔히 아는 집안인데 그런 자리에 고조를 쪽팔리게 어떻게 데려가니? 너 거기에 앉아서 학력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저 고졸이요. 직업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간호조무사요. 이렇게 고지곳대로 말할 거 생각하면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집안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슬쩍 쳐다본 남편마저 제 눈을 쓱 피하는 걸 보니 이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이 집안에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게, 그리고 뭐 결혼이 대수라고 혼자 되는 게 대체 뭐가 무섭다고 이딴 집안에 벌벌 떨면서 이혼당할까 무서워하면서 지냈던 날들이 가짱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쪽팔린 사람이 가족에게서 빠져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그리고 집안은 또 한바탕 난리. 신우이는 왜 자기 결혼 인사하는 날 네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서 초를 치는 거냐며 길길이 날뛰고,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네가 뭔데 이혼남으로 만드냐, 어디 감히 이혼 얘기를 꺼내냐고 노발대발하시더라고요.
제 머리채라도 잡고 흔들기세로 난리를 치길래 저도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돌려줬어요. 하도 집안 타령, 돈 타령하는 사람들이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참아줬는데 제가 그런 걸 안 참아줘도 될 정도로 물려받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꼴랑 10억도 안 되는 아파트를 나중에 주네만에 협박을 하시던데 이보세요. 제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이 200억이에요. 유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족들이 전부 입을 떡 벌리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뭐? 너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쥐고 있었다고? 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사 도우미 쓰는 돈은 벌벌 떨면서 영업한다는 핑계로 술집에서 아가씨 데리고 헛돈 많이도 썼더라. 너도 그래봤자 이 집 식구잖아. 왜? 고졸이 이런 이야기 하니까 웃음니? 너네 집안처럼 수준 떨어지는 집은 오히려 내 쪽에서 반대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 뒤로 완전 상황이 뒤집어졌죠. 남편은 매일같이 연락이 와서 처음엔 미안하다, 본인이 가운데서 처신을 못한 것 같다면서 사과를 하다가 이제는 건방지게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고 유산 200억 중에 자기 목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덤비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말씀 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때 내가 가진 것들을 보여주라고. 이번 결혼 실패를 통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네요. 이제 저도 제가 가진 것들을 열심히 이용하면서 제 걸 뺏으려고 덤비는 놈들 철저하게 짓밟고 더 이상 답답하게 살지 않으렵니다. 그동안 이런 집안에만 참고 살았던 제게 따끔한 쓴소리 해주세요. 저 그걸 원동력으로 제 재산에 함부로 침 바르려는 것들 돈으로 법으로 혼쭐 내주겠습니다. 세상에는 학력만으로 나눌 수 없는 삶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걸 저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이혼 1년 차이고 공무원으로 일하는 김 씨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남기는 이유는 빛 좋은 개살구에 속아서 넘어간 저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미혼 여성분들께 이야기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저희 속 터지는 사연을 들으시고 결혼할 때 조건 중 시어머니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길 바라며 저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전 남편은 직업이 수의사였어요. 제 단짝 친구가 그 병원의 간호사였기에 친구를 만나러 두세 번 병원에 갔다가 같이 술자리를 가자고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는 돌싱남이었어요. 어디 성격이 모난 구석이 없고 오히려 시골 청년처럼 순박한 말투에 웃는 상인 그가 왜 이혼했는지 그 당시엔 의문이었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주 연락하면서 썸을 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돌싱남이라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연은 되려고 하니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친정에는 10년 동안 제 동생처럼 키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막내야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그 사람이랑 연락만 주고받고 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본가로 내려가 엄마 아빠랑 즐겁게 놀고 집에 들어오니 저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을 모시고 심야 영화를 보고 와서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 본가는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이라서 병원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저기요, 인호 씨, 밤늦게 전화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 집 막내가, 저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는데 토를 너무 많이 해요. 여기가 경기도 끝이라 심야에 문 연 병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정 씨, 울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우선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응급약 들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울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울면서 전화라니 그는 저를 진정시키고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당장 가겠다고 주소를 불러달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까봐 감사합니다 하면서 염치불구하고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는 그는 1시간 만에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도이노입니다. 밤늦게 찾아뵈었네요. 우선 제가 강아지 잠시 봐도 될까요? 그는 그렇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저희 본가에 왔고 저희 부모님도 늦은 새벽에 와준 그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어요. 주사를 맞고 저희 강아지는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제야 안심이 되셨는지 부모님도 인호 씨에게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랑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아이인데 이렇게 아픈 적이 없어서 우리도 너무 경황이 없었네요. 이 늦은 시간에 먼 길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시 운전해서 가기엔 위험할 것 같으니 저희 손님방에서 눈 좀 붙이고 가요. 그래요, 인호 씨.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대로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숨 자고 저랑 같이 올라가요. 제가 운전 도와드릴게요.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곳이나 잘 자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막내 보면서 잘 잘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얼떨결에 인사를 하게 된 인호 씨에 대해 저희 엄마는 밤사이 저에게 어떤 사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한 번도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적도 없었기에 그 남자에 대해 정말 궁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딸, 남자친구 없다며? 저 사람 너에게 호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누가 이 새벽에 1시간을 넘게 달려서 오니? 직업이 수의사인 것 알겠고, 나이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데? 나이는 나보다 7살 많고, 엄마, 내 친구 성현이 알지? 성현이가 다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시고, 몇 번 같이 밥 먹고, 인호 씨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긴 하는데, 사실 3년 전에 이혼해서 돌싱이야. 그래서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고, 알고 지낸 오빠라고 할까? 요즘 돌싱이 대수야?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애도 하는데, 아이는 없지. 아이만 없으면 엄만 괜찮아. 인상도 좋아 보이고 직업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사귀지도 않는 사이에 여기까지 와준 인성이면 엄만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강아지를 동생처럼 여기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서 그런지 마음이 쉽게 열리더라고요. 3개월 정도 연애를 하면서 이 남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퇴근 후 테니스를 치는 거 말곤 나쁜 취미도 없고 그렇다고 성격이 강한 스타일이라서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수의사라는 직업도 좋고 자가집도 있는데 왜 여태 여자친구가 없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정확히 1년 반 뒤 왜 이 남자가 여태 솔로였는지 알 수 있었지만 이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호 씨랑 100일이 되는 날 친구에게 우리가 사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이럴 줄 알았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너 오는 날에 유독 나에게 말을 많이 거시더라고. 지난번 회식 때 너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셨어. 남자친구는 없는지, 어디 사는지. 그래? 나는 그냥 얼굴이 웃는 상이셔서 잘 웃는 분이시구나 생각했지. 몰랐네. 그런데 의사 선생의 얼굴도 귀염상이시고. 그런데 왜 재혼은 안 하신 거야? 애도 없다면서 저렇게 성격도 좋은 남자가 왜 이혼을 했는지 궁금한데 혹시 아는 거 있어? 글쎄, 내가 이 병원 왔을 때부터 이혼하셨다고 했고 요즘 사실 이혼하는 사람들 많잖아. 아이도 없겠다. 성격이 너무 안 맞으면 1살이라도 어릴 때 헤어지는 게 낫지. 안 그래? 친구의 말에 저도 더 이상 깊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서도 첫사랑이랑 6년이라는 오랜 시간 연애하다가 결혼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혼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혼 문제는 부부 둘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으니 먼저 물어보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저희 둘은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가 되어서 이노 씨랑 동남아로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저희는 커플티를 사고 여행 날짜만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직장인이 그렇겠지만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바로 휴가잖아요.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호텔도 예약을 하고 수영복에 옷에 하루하루 휴가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휴가날, 아침에 10시에 데리러 온다는 그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비행기는 오후 3시 비행기라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저랑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적도 없었고 약속 시간도 늦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10통 넘게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서 그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집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연락이 없던 그가 비행기 시간 1시간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노 씨,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어디야, 지금? 자기야,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위경련이 와서 응급실에 왔다가 이제야 전화기를 찾아서 전화를 하네. 미안해. 아, 비행기 놓쳤는데 어떡하지? 내가 다음 비행기 알아볼게. 지금 엄마 수액 다 맞으시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자기에게 갈게. 정말 미안해. 사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 걱정도 되었지만 큰 수술도 아니고 위경련 정도는 아들이 여행 간다고 하면 주사 맞고 혼자 갈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솔직히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혼자 못 가실 정도로 아픈 거였으면 입원을 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여행 가방을 들고 그의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정도 기다리면 올 줄 알았던 이노 씨는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비행기 표나 알아보자 생각이 들어서 밤 비행기 표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계속 연락이 오지 않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집으로 간 거야? 연락도 없고 또 무슨 일 있어? 아, 엄마가 혼자 있기 싫으시다고 하시네. 몸이 힘드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집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자기 그냥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내일 자기 집으로 갈게. 택시 불러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 미안해, 엄마가 부른다. 조금 이따 전화할게. 이노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니, 위경련이라는 병은 모든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는 병 아닌가요? 저 또한 위가 좋지 않은 편이라 자주 겪는데요.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증상인데 이렇게 아들한테 혼자 있기 싫다고 할 정도로 아픈 병이 아닌데 그러시는 것 보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노 씨의 이런 행동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노 씨와 이노 씨 어머니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그때 조금 더 눈치 빠르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땐 저도 어린 나이라서 잘 몰랐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들에게 집착이 심하신지를요. 물론 모든 홀시어머니가 그러시진 않겠죠. 혼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관계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불효자 아들보다는 효자 아들이 더 낫고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반년 동안 기다리던 여름 휴가는 이렇게 망쳤지만 말이죠. 다음날 그가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다시 표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성수기라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네. 엄마가 갑자기 위경련을 하실지 몰랐어. 오늘 내가 호캉스는 준비했으니까 한번 봐주라. 사실 내가 엄마한테 좀 약해. 우리 엄마가 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키우시면서 병원 차리는 것부터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 정말 나 하나 보고 사신 분이라서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래. 자기한테 한 번은 말해야지 했는데 사실 전 부인과 이혼 사유가 어머니랑 너무 안 맞아서 둘 사이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가 주선해준 선자리에서 본 여자랑 비슷한 조건이라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1년도 못 살고 이혼했어. 내가 왜 이혼했는지 궁금했잖아. 사실 그와 데이트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남자가 왜 이혼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으로 이혼 사유를 들으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고 결혼 또한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선자리에서 만난 여자랑 6개월 만에 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 그런데 내가 이혼해서 그런지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우리 강아지 덕분에 연인이 되었네. 나는 자기가 우리 엄마랑 잘 맞을 거라 생각해. 같이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이렇게 가슴 뜨겁게 사랑해본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야.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정말 당신이 처음이야.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티는 안 냈지만 궁금하긴 했어. 사실 오빠 조건이면 이혼하고 나서도 선자리 계속 들어왔을 텐데 왜 연애도 안 하고 솔로로 있을까 궁금했었거든. 내가 공무원이라 나이 많으신 분이랑 접할 기회도 많아서 어머니랑도 잘 맞춰볼게.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가족이다 생각하고 맞춰가는 거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전 와이프는 이상하게 엄마랑만 있으면 그렇게 화를 내고 나중엔 엄마랑 연을 끊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을 했거든. 다시는 두 여자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사실 모든 선자리나 미팅이나 다 거절했는데 너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 연애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좋게 들리잖아요. 그는 저에게 사실을 이야기해 줬는데 저는 그 말을 전 부인이랑 너는 다르니 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왜 전 와이프가 이혼까지 했는지 100%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애를 하고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 또한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터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셨어요. 학원 선생님 특유의 미소를 장착하고 계시지만 다들 아시죠? 입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눈은 절대 웃고 있지 않는 표정. 그게 딱 어머니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정입니다. 인호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인호 엄마예요. 젊은 아가씨야 예쁘네요.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야. 하는 일은 공무원이라 들었는데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이셨고요. 지금은 퇴직하시고 귀농하셔서 경기도에 살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숫기가 없고 너무 착해서 이혼당하고 어떤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해도 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인맥이 넓어서 조건 좋은, 의사들, 약사들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마다하더니 현정 씨를 데리고 왔네요.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이번에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랑 제 남은 인생 즐겁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기쁘게 허락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엄만 다 괜찮아. 엄마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엄마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야. 현정 씨, 우리 잘 지내봐요.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네, 어머니.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동물병원에 급하게 수술해야 하는 강아지가 있어서 인호 씨는 도중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배웅해주고 나서 20분 동안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면접관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분위기도 그랬어요. 냉랭함이 느껴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사받는 기분? 다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물어봐도 그래 너도 하는 식의 짤막하게 대답을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아들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현정 씨도 그런 거라 생각하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제가 무언가 실수를 했나? 아님 제 조건이 마음에 드시질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중 약사 며느리를 보고 싶으셨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러신가? 저 또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정식으로 뵙고 인사드리는 자리는 처음이라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거절을 돌려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사람과의 연인 관계가 너무나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전 남자친구들은 술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마셔도 맥주 한 병 이상 마시지 않는 저와 너무나 달라서 싸울 일이 많았는데, 이노 씨는 저랑 비슷하게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취하는 걸 싫어해서 우리 둘이 참 잘 맞는다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평소 예능보다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패키지 여행보단 조용히 배낭여행 가는 걸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까지 비슷해서 한평생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일은 잊어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데, 최근 들어 몸이 일주일 내내 너무 피곤하고 속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책상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나 보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으니 그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 사무실에서 어지러워서 지금 병원인데 피 검사하고 링거 맞고 있어. 요즘 몸이 안 좋긴 했는데 큰 병 아니겠지? 오빠가 오전 진료 끝내고 바로 갈게. 잠시만 기다려. 1시간이면 도착해. 그의 전화를 끊고 나니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군요. 현정 씨 축하해야 할까요? 임신 6주차 정도 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이랑 잘 이야기해 보시고 이번 주 안에 산부인과 예약 잡고 가주세요. 우선 약은 산부인과 진료 후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임산부이셔서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선 철분제 처방해 드릴게요. 네, 일주일 동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은 아마 임신 초기 증상인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음식 냄새도 역하게 느껴져도 평소 위가 안 좋아서 또 위가 말썽인가 보다. 내과 가서 약 먹어야겠다 생각만 했는데 오늘 병원에 와서 제 병명을 알게 되었어요. 이 남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임신이라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이노 씨를 저를 찾아서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급하게 오느라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온 남자를 보니 그와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니 그 또한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자기가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예쁜 아기 만날 좋은 생각만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인호 엄마입니다. 잠시 만났으면 하는데 제가 그 근처로 가겠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부터이죠. 1시에 그 근처 카페에서 봐요.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인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도 연락 안 하신 분이 연락을 하셔서 지금 당장 보자고 하시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 배웠을 때도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노 씨는 그럴 일이 없다며 아들 가진 엄마가 서운해서 그런가 하면서 그 당시엔 웃고 넘겼는데 정작 결혼을 앞두고 나니 수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1시가 되자 어머니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문자를 받고 바로 나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인호가 어제 말해줘서 결혼 이런 걸 우리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빨리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신혼집은 인호 집에 그대로 들어와서 살아도 무리 없을 거예요. 애 낳고 나면 우리 아파트 단지 쪽으로 제가 집 사줄 테니 걱정 말아요. 지금 인호 집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으니 집 문제는 해결되었고 아이 낳고도 계속 일할 생각이죠. 공무원은 육아휴직 다른 직업보다 쉽게 쓸 수 있다는데 아이 낳고 복직하면 되겠고 혼수염을 예단은 간소하게 해요. 더 배 나오면 남들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상견례 날은 이번 달 안에 잡고 최대한 빨리 식 올리도록 해요. 내 말 알아들었죠? 그럼 상견례 날 이번 달 안에 꼭 정해서 연락 줘요. 몸 관리 잘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본인 할 말만 다 하시고는 학원 시간 때문에 가신다고 점심 한 끼 사주시는 거 없이 가셨습니다. 보통은 임신 축하한다, 몸은 어떠냐, 며느리 될 아이에게 신경 써주시는 거 대부분 아닌가요?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배 나오기 전에 식 올리고 상견례 날 잡아라 통보하는 식의 말씀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시간 때문에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고, 친한 친구가 본인이 아들을 낳아보니 우리 아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 시어머니를 조금 이해해드리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조언을 떠올리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웃긴 건 이노 씨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이것도 저것도 해주신다고 해주시는데 이야기 많이 나눴어? 엄마가 다 장인 장모님 편한 시간대에 맞춰주신대. 내가 이번 주 주말에 찾아뵙고 말씀드릴게. 아버님한테 딸 임신부터 했다고 혼나려나? 아무튼 자기야, 자기 임신 너무 좋아하셨어. 집도 사주신다는데. 다들 눈치채셨나요? 결론은 집을 사주신다, 상견례 날을 잡으라는 거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평소 묻어나고 여우가이기보단 곰 같은 성격에 가까운 저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말하는 것과 이노 씨에게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대 후반의 제가 뭘 알겠나요? 아들 가진 엄마의 서운함이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큰 실수였죠.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마치고 다음 달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어머니 원하는 대로 맞춰드려서인지 큰 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저는 전화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왜냐고요? 아침에 신랑이 출근하면 매일 전화가 울렸습니다. 우리 아들 아침은 먹었니? 아침에 빵 같은 거 먹이지 말고 꼭 국 새로 끓여서 밥 챙겨 먹여라. 힘들게 아들 돈 벌어주는 거니? 장 볼 때마다 가계부 꼭 쓰고 심심하면 뱃속 아기 머리 좋게 클래식이라도 듣고 있으라. 또 하루는 아침에 전화가 오셔서는 아들 아침 식단을 나에게 사진으로 보내다오. 한번 봐야겠다. 그래야 내가 반찬이나 이런 거 보내든가 할 거 아니니. 내일부터 당장 찍어서 보내. 임신한 며느리가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매일 전화로 신랑이 아침을 차려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병원을 마치고 온 신랑이 저에게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집 정리하고 저녁 준비했다고 하니 신랑은 왜 우리 엄마 전화를 무뚝뚝하게 받아서 엄마를 섭섭하게 해. 엄마가 반찬 뭐 필요한지 물어보신다고 전화했는데 자기가 너무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아서 엄마가 앞으로 전화하지 말까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셨어. 우리 엄마라도 전화 한번 오는 게 그렇게 싫어? 자기야, 우리 엄마랑도 하루에 한 번 통화 안 해. 많이 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자기한테는 엄마이지만 나에겐 시어머니인데 통화가 편할 순 없잖아? 그리고 매일 아침밥 뭐 차려줬는지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 내가 자기랑 결혼을 한 건지 가정부로 취직한 게 아니잖아. 신랑은 엄마가 그냥 아들이 오늘 뭐 먹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고 총각 때도 자기도 사진을 보냈으니 가끔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침을 저도 먹기 때문에 차려는 주었지만 며느리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사진 찍어 보내는데 반찬 2개, 국 이렇게 보내기 힘들고 매일 같은 반찬인지 숙제 확인받는 느낌? 정말 싫었지만 뱃속 아기를 위해서도 잘 먹어야 하니 조금 부지런해지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새로 국을 끓여서 남편 상을 차려주었어요. 물론 사진도 늘 찍어서 첨부했고요. 사실 좀 억울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제 편이 되어서 어머니한테 이 사람에게 숙제 내주지 마세요. 이 사람 임신해서 힘들어요 하면서 말해주니 조금 마음이 풀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저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25주에 아무 이유 없이 유산이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서 신랑이랑 둘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도 정말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 잔소리하실 게 뻔해서 비밀로 하고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남들은 태교 여행도 해외로 간다는데 우리는 전라도로 가자 하면서 제가 우겨서 간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놀다 신랑을 핸드폰을 빠뜨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랑 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 저는 신랑이랑 저녁으로 먹고 싶었던 꼬막을 먹는다고 전화 온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다 보니 배터리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3시간 동안 100통이 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전화를 걸으셔서 저희들이 여행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충전하니 부재중 전화가 계속 뜨더라고요. 너무 많은 전화와 문자에 놀라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너희는 놀러 가면 간다 말을 해야지. 왜 말 안 해서 이 사단을 만드니? 지금 우리 아들은 어디 있니? 오빠는 지금 씻고 있고요.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려서 전원이 나갔나 봐요. 내일 수리하는 곳에 맡겨보려고요. 너는 임신한 게 뭘 유난이라고 거기까지 꼬막을 먹으러 간 거야. 피곤한 아들 혼자 운전 다 시킨 거 아니지? 정말 속상해서 우리 아들 씻고 나오면 전화하려고 하렴 하면서 끊으시는 겁니다. 그 사이 신랑이 나오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이런 말을 했다니까 엄마가 서운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왜 전화했어요? 전화 온 줄 몰랐어요. 아들, 즐겁게 놀았어? 앞으로는 어디 가면 간다? 엄마한테 문자라도 넣어줘. 한 번도 전화 안 받은 적 없는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엄만 정말 큰일이 난 줄 알고 마음이 철렁했어. 어머니는 아들과의 통화를 하면서 뭐가 그리 서러운지 우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30대 중반의 아들이 전화 안 받은 게 그렇게 울 일인가요? 저희 엄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시면서 전화를 잘 안 하세요. 그런 엄마랑 살다가 시어머니를 보니 이 모든 게 다 집착 같아 보였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 결혼 조건의 최악이라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10분 동안 신랑이랑 어머니는 이야기를 하더니 끊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놀라셨나 봐. 우리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엄마가 안전 불감증이 있으셔서 그래. 우리 얼굴 봐야 안심이 되실 것 같으니 지금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술을 마셔서 운전하기가 어려우니 얼른 자고 내일 아침에 움직이자. 오빠, 우리 여기 온다고 4시간을 달려서 왔는데 고작 하루 놀고 올라가는 거야?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아니잖아. 월요일까지 휴무라서 일부러 이 날짜 맞춰서 왔는데 내일까진 놀다가 모레 가면 되잖아. 너는 부모님 2분이 함께 계시니까 이해를 못하나 본데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전화로 울기까지 하겠어.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혼자 계시고 자기가 이해해주면 안 돼? 자기도 이제 아들 엄마잖아. 저에게 너도 이제 엄마이니 엄마의 마음을 알지 않냐며 이해를 시키는데 솔직히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집착하면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자식이 만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밥 뭐 먹었냐부터 간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일 어디 가서 구경할지 그리고 뭐 먹을지 계획을 다 짜놨는데 고작 어머니가 우셨다는 이유로 다시 서울까지 간다는 게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나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더 감정 기복이 심해졌는진 모르겠지만 정말 화가 나니 배가 땡기더라고요. 참아야지 수백 번 생각하고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어제부터 아팠던 배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저는 신랑에게 근처 산부인과를 가자 했지만 시골이라 산부인과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냥 서울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자 하면서 서울행을 고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신랑은 어머니한테 가기 위해 속도를 냈고 그러다가 옆에서 끼어드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들었다가 제 옆으로 오는 충격에 결국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고 때문에 유산을 했는지 전날 저녁부터 밤새 못 잘 정도로 화가 나서 태동도 줄고 배뭉침이 있었는데 그때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고로 어디 하나 다친 곳은 없었지만 피가 비쳐서 서울에 도착해서 대학병원에 가니 아기가 심장이 안 뛴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새벽부터 태동이 느껴지지 않아서 살짝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첫 아기라 그리고 그날 어머니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기가 잘 놀지 않나 보다 생각했지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며느리부터 찾지 않나요? 그리고 아기가 잘못되었으면 같이 슬퍼해야 하는 게 인간이지 않을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부터 찾으시더라고요. 우리 인호야, 인호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그러게, 왜 그 먼 곳까지 운전해서 가서, 아들, 보이는 상처가 전부가 아니래. 검사는, 다 받은 거야? 엄마, 놀랬지?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기가,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나가서 말해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에게 괜찮냐라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가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 아들만 찾는 시어머니나 엄마 놀랬지 하면서 걱정하는 신랑이나 정말 정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저희 엄마는 다르시더라고요. 너 몸은 괜찮아? 빨리 전화를 하지. 왜 수술을 다 받고 전화를 해? 지금 바로 갈게. 우리 딸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현정아, 다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말고 너 몸만 생각해. 우리 아가가 다시 올 수 있게 나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딸 엄마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2시간 거리를 엄마 아빠는 1시간 만에 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우시고 아빠는 신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놈이 자기 엄마랑 있다고 장인 장모가 오셨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신랑은 전화로 우리 엄마가 너무 놀라서 주저앉으셨어. 내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올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남자는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이를 가진 아내가 유산을 했으면 제 옆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말 속상해 하셨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딸을 우선으로 해주길 바라는 건 모든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요. 그렇게 2일 동안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전화 2통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화를 받고 싶은 며느리가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퇴원 날까지도 신랑이랑 싸워서 더 전화를 받기 싫었습니다. 저는 입원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참지 않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하신다. 이젠 너무 밉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냐며 더 큰 소리를 내는 신랑이랑 더 이상은 살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퇴원해라고 집에 오는 길 신랑은 자기가 큰 소리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의 사이가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전 부인과도 이런 문제로 사이가 멀어졌는데 저랑은 이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당분간 어머니랑 거리를 두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알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 하지만 너도 우리 엄마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 내가 더 잘할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신랑의 이런 말은 말뿐이더라고요. 전 분명 이유 없이 전화태로 오는 것도 매일 안부 전화 드려야 하는 것도 당분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계속 전화가 왔고 저 또한 며칠이 지났고 전화를 계속 무시할 수 없어 받았습니다. 너는 어른이 전화를 하면 받아야지. 네가 뭔데 전화를 받고 안 받고를 정하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시켰어? 네가 뭔데? 내가 우리 아들을 혼자서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유산해서 입원한 건 네가 다 여행 가서 그런 거잖아. 임신부터 유난 떨더니. 네, 어머니. 전 제 아들 얼굴도 못 봤네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
너희가 그 먼 곳까지 여행 가서 사고 났으면서 무슨 억지야? 나만큼 너한테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어디서 대들어? 어머니, 그날 저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저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위로의 한마디 하셨냐고요? 아무리 딸이 아니라 며느리라지만 자기 아들 다친 것만 신경 쓰는 시어머니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너 정말 너밖에 모르는구나.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내 아들 다시 내놔.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너 같은 며느리 보기도 싫다. 어머니, 인호 씨 저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유산한 제 앞에서 그런 말 하고 싶으세요? 유산 한 번 했다고? 정말 유난이다. 남들 다 하는 임신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어른한테 죄송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뭘 잘했다고 큰 소리인지? 그만 끊자.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랑이랑 사이는 좋을 수가 없었죠. 그날은 저희 신랑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더라고요. 평소 맥주 한 병이 다인데 술이 취해서 취중 진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 왜 우리 엄마 나쁘게 말하냐? 내가 너 눈치 본다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도 못해요. 일을 이렇게 된 거 다시 임신하면 되잖아. 언제까지 내가 네 눈치 봐야 되는데? 그리고 유사한 게 왜 우리 엄마 탓이야? 우리 엄마 얼마나 착한데. 너 주려고 한약까지 지어놓으신 분한테 넌 정말 너밖에 모른다. 우리 엄마가 직접 호박지구에 흑염소에 우리 엄마도 아기 태어나면 주려고 베네 쪼고리도 만드셨어. 우리 엄마라고 다 괜찮은 줄 알아? 지금 말 다 했어? 계속 그렇게 어머니 편만 들 거야? 그럼 우리 이혼해.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한테나 좋은 사람이야. 정말 그렇게 이중인격인 부분 난 내 평생 처음 봤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감히 우리 엄마 그렇게 말해? 지금은 너 기분도 안 좋으니 그만하자. 그는 그렇게 본인 할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이 정말 좁은 게 제 결혼 부케를 받은 친구가 알고 보니 전 부인의 사촌 언니더라고요. 친구가 전화가 와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정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사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4년 전에 내 사촌 동생이 시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에 학을 떼서 이혼했다고 했잖아. 의사에게 시집갔다가 1년도 못 살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해서 바로 외국 갔다던 그 동생이 너의 신랑 전 와이프야. 내 인스타가 보다가 알게 되었대. 너랑 한번 만나고 싶다는데 생각이 있으면 말해. 너의 시어머니 대단한 사람이더라. 남편 월급도 며느리가 빼돌릴까봐 본인한테 맡기라고 하고 매일 전화에 임신까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우울증이 와서 이혼했다고 그러더라. 넌 괜찮아?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만나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랑 몰래 전 와이프를 만나서 왜 이혼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닌 와이프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건 정말 그나마 착해진 수준이라고 하면 이해 가시겠죠? 저희가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 날이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전화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찾아뵐 생각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만나면 정말 싸울 것 같아서 오늘은 전화도 찾아뵙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적어도 생신날에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 우리 엄마 생신인데 전화 한 통 안 하느냐? 나랑 싸웠다고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우리 엄마를, 우리 집을 뭘로 보고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계속 무시해? 신랑은 자기 분에 못 이겨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그러곤 저에게 손찌검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정도 떨어졌겠다.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 통화 목록들 다 듣고도 말해볼래? 그런 말 나오는지? 아, 그리고 말이야. 나 어제 자기 전 부인 만났어. 알고 보니 내 친구의 사촌동생이더라. 세상이 참 좁아. 내 결혼사진 보고 친구가 알려줘서 만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 쫓아내시는데 일가견이 있으시더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간 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한테 욕을 하신 것부터 아기 유산 후 유세 떠나고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부인과의 통화 내용까지 다 들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전 부인과의 통화는 제가 따로 부탁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선한 선자리였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에게 임신하지 마라, 그리고 매일 전화해라 독촉에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오고 나중에는 시어머니 얼굴만 보면 구역질이 나올 만큼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말하면 부부싸움이 되기에 입을 다물게 되었고 나중에는 신랑이랑 대화 자체를 꺼려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녀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신랑은 다 듣고는 정신이 나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말을 우리 엄마가 했다고? 아니야, 우리 엄마 이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거짓말일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사실 전 부인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렵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적 앞에서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니, 저는요, 그때 너무 어렵고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대학 졸업 후 시험 준비하다가 결혼을 해서 무조건 입 다물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시험에도 2번이나 떨어지자 결혼이 도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수의사이다 보니 돈 걱정 없겠다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호감형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저 1년 만에 살이 10kg 빠지고요. 전화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거기에 제가 하는 반찬 검사에 나중에는 장본고 영수증 검사까지 하시더라고요. 돈 모아야 하니 월급 관리도 시어머니가 한다고 하시고 제가 혹시나 돈을 빼돌릴까 봐 대놓고 걱정하셨어요. 매번 어머니한테 혼나자 사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 내일 아침 해가 안 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위자료 한 푼도 안 받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사정하면서 이혼했어요. 그 사람에게 어머니 이야기해봤자 어머니의 연기에 속을 것이고 기본으로 어머니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질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던 거였어요. 바보같이 어머니 이중인격을 녹화를 해야 하는데 그땐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생각도 못했네요. 언니가 증언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줄게요. 저도 이혼한 지 5년이란 생활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저도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그 사람도 자기 엄마가 얼마나 이중인격의 나쁜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전 부인과의 대화를 듣고 난 그는 끝까지 정말이야? 이거 짠 거 아니지? 하면서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짓다가 호탈하게 웃다가 혼잣말을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몇 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당신도 전 부인도 괴롭히는 걸. 그저 내가 중간에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다 넘어가질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착하고 순수한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일 줄이야. 정말 나는 몰랐어. 네가 모르면 죄가 없는 줄 아나 본데 방관죄도 죄야. 내가 유산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넌 뭐했니? 어머니가 너만 챙길 때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현정이가 더 걱정이죠라고 말 한마디 했어? 너도 똑같은 놈인 거야. 우리도 이혼해. 나도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하는데 너 다신 결혼하지 마. 여자 2명이나 정신병 걸리게 만드는 시엄마랑 너 둘이서 잘 살아. 그렇게 아들 하시는데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랑 둘이서 사시라 그래. 괜히 죄 없는 여자 꼬셔서 인생 망치게 하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모든 걸 말하기 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저희 아빠는 바로 짐 싸서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마음도 마지막 남은 전까지도 사라진 상태라 이혼 서류를 식탁에 올려두고 왔습니다. 친정에 오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면서 마음 정리하고 운동을 하면서 복직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남이기에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20통이 넘어가자 너무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왜 전화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랑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아니, 너는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 당장 우리 아들에게 해명해. 아니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어머니가 가만히 안 있으시면 어떡하시게요? 저 어머니가 저한테 막말한 거 다 녹음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전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들 이혼시키고 어머니가 데리고 사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괜히 며느리한테 질투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니까 말 놓지 마시고요. 다시는 안 보고 싶으니 전화도 안 하셨으면 해요.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가 없게 말할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가 유산이 되었는데 유난 떤다고 보기 싫다 한 며느리. 이제 어머니 인상에서 빠져드릴게요. 아들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잘 사세요. 저는 어머니의 뒷말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고 차단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끝까지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번 어머니와의 통화는 저만 상처받는 시기였고 제가 피해자인데 어머니는 늘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불쌍한 척하는 모습을 안 봐도 되어서 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미안하다 찾아오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시어머니랑 인연을 끊고 살겠다며 다시 살자고 남편이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집 앞에 그 사람을 보고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나가셨습니다. 너 우리 딸에게 손찌검했다며. 자네 믿은 내가 정말 후회스럽네. 다시는 우리 딸 근처에 오지 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아버님, 다시는 현정 씨한테 손끝 하나 올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머니랑 거리를 두고 살겠습니다. 저 현정 씨랑 이혼하기 싫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어떻게 끊겠나? 나는 다시는 자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을 부를 거야. 다시는 오지 말게. 나도 자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그는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당신 잘난 딸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날 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아들이 쓰러졌다. 당장 현정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마디 하시니 그때부터 일절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딸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당신 아들이랑 내 딸이랑 다시 살게 하고 싶음 당신이 한국에서 사라져. 당신을 뭘 믿고 내가 우리 소중한 딸을 사지로 보냅니까? 당신 아들만 소중해? 내 딸도 내가 하나뿐인 딸을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 부모가 되었으면 인간이 되어야지 어디서 여우짓이야? 당신 그거 정신병이야 알아? 어느 아빠가 정신병 시부모에게 딸을 맡겨? 이혼 소송으로 가기 전에 서류 작성해서 끝내. 당신 아들 병원 찾아가서 난리 한번 칠까? 그렇게 해줘. 저희 아버지가 강하게 나가시자 어머니는 그 뒤부터 연락을 안 하셨습니다. 아마 본인 아들 병원에서 난리를 치면 아들에게 피해가 간다 생각하셨겠죠. 시어머니는 당장 아들이 아파서 누워있으니 저를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처럼 네 인생은 네 것이니 네가 잘 선택하리라 믿는다 하는 부모님이 드문 걸까요? 이렇게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시어머니가 되어도 절대 저렇게 늙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앞길을 망치는데 그걸 모르는 부모가 되면 안 되겠다 다짐했어요.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자식에게 너무 올인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뻗어나가면 저희 시어머니처럼 집착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지 말아요, 우리.
자식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동일시하는 거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인 집에 특히 아들에 대한 집착이 느껴진다면 결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게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자신의 행복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병원 문 닫고 사라졌다고 친구에게 전해 들었는데 그 사람 또한 엄마에게서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저는 복직을 하고 지금 제 인생을 찾아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생. 그게 진정한 내 삶이 아닐까요?